그리고 이제 3명씩, 예, 3명씩, 5명씩, 이리 주세요, 이리 주세요. 예, 그거 이제 주세요. 노란별님, 그거 이제 주세요. 가방. 그 가방을 제 옆에 주세요. 예. 가방을. 아니야, 나 자기 가방은 자기가 챙기고, 내 가방 말이야. 여기 앉으세요. 너무 불편하시니까. 그쪽에서 좀 해보세요. 그, 토목사, 그쪽이 더 잘 알아요. 아니, 지적과에는 여기는 토목과 지적과에서 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과에서는 이게 시유지일 수 있는데, 시에서 이 마트에다가 시민 몰래 팔아먹었을 수가 있어요. 예, 설마, 그럼. 이용권을. 아니, 진짜 그래요. 우리 저기 노원역에도 원래 공영주차장을 백화점이 백화점이 뇌물 주고 사가지고 그냥 써요. 무단 점검으로 큰일 나요. 무단 점검 아니야. 돈 받고 판 거지. 시민 모르게. 아이, 자, 그러니까 짐은 요 가방 의자 밑에로 놓으시고, 예, 의자에 쭉 앉아서 들어주세요. 335. 예. 335. 뭐 우리가 그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대장님. 그리고 일단 제가 이 바닥 안 있는 지적과에 알아보신 분 지적과에다 확인 좀 해주세요. 자. 여기 뭐 분위기가 지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민원실인지 물어봐야 돼. 그게 더 빨라요. 어디야? 민원실. 여기 민원실은 당연히 안 된다 그러고 부평시에다가 혹시 여기 이 광장 지적과에서 국유지로 나온 거 마트에다 팔아먹었냐? 마트에다 이용권을 넘겼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망치부입니다. 네. 설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망치부입니다. 네, 영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안마를 하시겠다고 계속 문자 보내신 분이죠? 안 돼요. 네, 10분씩 제가 안마를 받을 수가 없고, 여기 이제 빈자리 와서 앉으세요. 예, 몸이 불편하시니까 이쪽에 앉아 계세요. 돗자리 갖고 왔어요. 돗자리. 지금 뭐 돗자리를 못 가게 하는 분위기니까, 여기 의자에 앉으세요, 의자에. 예.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도 교촌밥을 먹고 얼마나 먹고 그러는지 나이가 뭐 화내지 말어. 이게 스릴 있잖아. 그죠? 예. 스릴 있죠? 네네네네. 지금 이제 여기 상황은 그래요. 이제 부천역에 여기가 이제 원래 우리가 시청 지적과에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 여기가 국유지로 나와 있는데 지금 경비 아저씨가 나와서 여기가 사유지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에서 시민들에게 비밀로 하고 이렇게 대형마트에다 팔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인지를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스릴 있죠? 네, 부평 시민도 몰랐던 이 지적도상 국유지가 알고 보니까 사유지? 내일 또 뉴스에 나오나요? 부평 시민 무슨 저기 신문 있으면 제보해 주세요. 와이파이 건지 얘기해줘. 와이파이 건지. 그리고 여기 지금 원래 여기가 부평역이 공개 역사잖아요. 역사면 원래 이렇게 와이파이가 다 되는데 지금 전철역 다 와이파이 되죠? 예. 전철역에 원래 와이파이가 다 되는데 제가 부평역에 온다고 일주일 전부터 여기 지금 와이파이가 안 된답니다. 예. 우연이겠죠? 예. 설마 나 때문이겠어요? 네. 이 나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망치부인 때문에 이 부평역에 와이파이를 이 부평역을 이용하신 내가 알고 있기에 부평역이 우리나라 전철역 중에 이용자가 제일 많은 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부평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전철역 이용자 수가 제일 많은 역이에요. 근데 설마 망치부인 온다고 일주일 전부터 와이파이를 끊었을까? 저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렇다면 이거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망치부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자, 여기가 지금 상인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예, 여기 지금 이 근처에 있는 상인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카톡도 안 되고 와이파이가 안 된다. 원래 여기가 와이파이가 잘 되던 곳이다. 근데 갑자기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뭐,
저기 지금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뭐, 원래 약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이야기 내일부터 와이파이 터지면 진짜 웃긴다. 그쵸? 예, 만약에 내일부터 와이파이가 된다면, 나 포브스지에 알려줘. 우리 외국에 있는, 해외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포브스지에다 알려주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망치 부인이라고. 자, 이 와이파이가 내일, 그럼 얘네들이 내일 말고 모레부터 할지도 몰라. 모레부터 더 크게 웃기죠. 그래요. 저기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더러워. 네. 지금 저는 이거 부평역에 이제 그 지하철 타는 곳이, 그 1번 출구인가 봐요. 1번 출구 앞에 있는 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법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대전에서 길거리 수다방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막 나가라 그러고 막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법적인 자문을 다 구했어. 먼저 아프리카 방송을 공유지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게 걸리는 법안이 있느냐? 없답니다. 정보통신망법도 아니고 방송통신법도 아니고 아프리카 BJ가 그 공유지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것을 통제할 현행 법은 없답니다. 그러니 이제 저의 개인 방송을 막을 방법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시청자들이 지난번에 대전에서는 시청자들의 규모가 문제다. 3, 4모가 앉아있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수십 명이 같이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우리는 3, 4모 따로 앉아요. 같이 안 앉아. 그 3명 내지는 4명끼리 따로 앉으셔야 돼요. 이렇게 같이 막 연결해갖고 막 수백 명이 앉아 계시면 어떤 시비 걸지 몰라.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잖아. 그 어떤 기준이냐? 명수의 기준이 뭐냐? 없어요. 현행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포브스지에 연락해주세요. 망치 부인의 영향력 때문에 없는 법으로 망치 부인의 방송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여 앉지도 못하고 따로따로 흩어져 있다. 3, 3호. 근데 여기 지금 손님들 많이 오셨어요. 가수봐. 저기 아프리카 시청자분만 손 들어주세요. 망치 부인 방 시청자분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되게 많이 오셨어요. 제가 한 5분 오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냐면 텔레그램으로 막 어제부터 망치 부인님을 볼 생각에 손가락이 떨려요. 이런 분이 2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이제 우리 노란별님하고, 그렇게 이제 오신 분, 피그말리오님하고 해서 5분 오시겠다. 그랬더니, 손가락 떨려서 아예 문자를 안 보내주신 분들 많았나봐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어디 간판 보여요? 멀리 잘 안 보이잖아. 포브스 영향력 1위를 위해. 네. 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뒤에 와 계시고요. 네. 여기 이제 부평역사 앞이에요. 일단 여러분, 모임을 3, 4, 5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5명 이상 같이 앉으면 안 돼. 5명 이상 앉으면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여기가 5명 이내로 이렇게 모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물어봤어요. 어떤 법이 5명 넘어가면 안 되냐? 없어요. 현행법에 5명 이상 같이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망치부인 시청자들이 5명 이상 같이 연이어서 앉아있으면 시비를 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마치 남인 척, 지나가는 척, 알죠? 누가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딱 누가 저쪽에서 뭐 온다. 그럼 4명이 마주 앉아. 4명이서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예. 물론 현행법상 뭐 5명 이상 같이 앉으면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냥 시비를 걸어. 좀 아까 어떤 그 경비 아저씨가 오셔서 이 국유지가 사유지라고 우겨서 저희가 지금 시청에다가 물어보는 중이에요. 네? 여기 그냥 개인 방송하는 거예요? 예.
무슨 욕을, 누가 욕을 했어요? 누가 욕을 누가? 하는데요? 네. 아, 근데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게 제가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는 건 어디에다 승인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현행법상 어디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대요. 그리고 여기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에서 방송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제가 법령 확인하고 왔거든요. 예. 예, 또 이제 오셔가지고, 그 아프리카 BJ 누구나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망치 부인만은 허락받으라는 포브스지 알려. 포브스지. 뉴욕타임즈도 좀 알려줘봐. 예. 대한민국에, 예. 인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 코레일 차원에서 지금 이제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예, 코레일 차원에서 압력을 넣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예. 그 관련 법규가 없어요. 제가 법규를 알아봤어요. 공유지에서 국유지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게 어떤 법에 걸리는 게 있느냐? 관계법령 어떤 것도 위반하지 않습니다. 또 시민이 국유지에서 4-5명 이상 앉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법안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5명 이상 앉으면 안 되던 시절이 있긴 있었어. 박정희 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는 5명 이상이 모이면 그 감시를 하던, 예, 5명 이상이 모이면 감시를 하는 시스템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민주헌법, 87년에 민주헌법이 나온 이후로는 5명 이상이 모여 앉아있다 그래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법안도 없어요. 그런데 괜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는 아주 치밀하게 알아봤잖아. 인천시청의 지적과에 들어가서 국유지의 법위까지 확인을 했어. 여기 국유지야. 공유지이기 때문에 공유지에서 시민의 자유로운 행동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법도 없어요. 그런데 왜 망치부인의 방송을 방해할까요? 뭐 때문에? 포브스지에 나오라고? 망치부인 포브스지에 나오라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일주일째 이 동네에 와이파이가 끊겨 있다는데 상인 여러분, 만약에 내일부터 되면 다 제 탓입니다. 내일부터 여기 와이파이 터지면 다 내 탓이에요. 네. 이렇게 박수를 같이 치면 안 돼. 이거 뭔가 이렇게 공통된 행동으로 보이는 거야. 이거 안 돼. 박수 한꺼번에 5명 이상 박수 치면 안 돼. 이게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때는 5명 이상 박수 치면 법이 어겼어. 범법행위였어. 근데 87년 민주헌법 이후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역사가 되돌아가가지고 지금 5명 이상이 같이 박수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쳐. 돌아가면서.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여러분. 네, 3, 4, 5 돌아가면서 쳐야 돼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인트로였다라면, 우리 또 시작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직업이 뭐냐? 여배우. 예. 많은 직업이 있어요, 제가. 저는 자칭 주부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국제 공인을 못 받았어요. 자칭 주부. 그런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방송인이라고 지정을 해서, 세금을 왕창 거두려고 그랬는데, 저의 수입이 고액 연예인 수준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무명 연예인 수준으로 세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저를 방송인이라고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에서는 저를 언론인이다라고 인정하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우기면서 언론인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나 망각한 적 없어요. 나중에 그 판사님이 나한테 허위사실 얘기했다고 했지만, 2심 법원에서 그 판사님이 잘못 알았다. 망치부인은 허위사실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이 났죠. 네. 그래서 이제 영세민 연예인, 야. 누가 이상하면서 전화를? 내 전화인가? 아니죠? 예. 이 시간에 누가 전화하기만 해봐, 씨. 예. 그래서, 이제 저의 직업은 자칭 주부, 그러나 국세청 지정 방송인, 법원 지정 언론인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야. 배우이기도 해.
나 여배우야. 사실 이제 그 배우로 종사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랜 무명 생활을 거쳐서 간신히 이제 그 뭐라 그래 단역을 따낸다 그러잖아요. 나는 막 감독님한테 특별히 스카우트 했잖아. 그래서 저의 출연작 이비 데뷔작이 있어요. 여기서 검색해 주세요. 남영동 1985. 네. 고 김근태 의원님의 그 이제 85년 고문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그 영화 속에 제가 등장합니다. 저의 그 극중 역할은 뭐였냐면 보건복지부 차관. 예. 아니야. 여성부 차관의 역할을 제가 맡고 제가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그 정지영 감독님께서 저하고 이렇게 작품을 해석하는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이제 국무회의고 그때 이제 그 제가 출연한 장면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장관들이 쭉 회의하는 국무회의였어. 국무회의의 차관이니까 나는 이제 그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장관님을 위한 자료를 들여다보는 역할을 난 해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서류를 막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을 연기하고 있었죠. 물론 이제 대사는 없어. 대사는 필요하지 않은 역할이야. 대사는 필요하지 않았어. 근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멈춘 거야. 카트!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카트했나? 대한민국 영화 촬영상 그 엑스트라 때문에 촬영은 첫 번째였어.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고개를 들어라. 그게 감독님의 주문이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감독님의 그 역할의 해석의 차이가 있었지만 어떡하겠어. 무명 배우가 따라야지. 고개를 들었어. 고개를 들고 대신 나는 이제 난 두 번째로 생각했지. 난 차관이야. 그럼 내 앞에 있는 장관에게 집중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 장관 뒤통수만 열심히 보고 있는 내 나름의 역해석을 하고 역할하고 있었어. 두 번째 카트 된 거야. 엑스트라 때문에 카트된 두 번째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주인공이 말하고 있는 장면이니까 주인공을 좀 봐달라. 그래서 나의 이 작품 해석이 그 정지영 감독님하고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다른 작품의 출연은 지금 좀 자제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새로운 작품이 시나리오가 들어오면 검토해보고 할만하다 싶으면 나가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망치부인의 직업은 4가지. 자칭 주부, 그다음 국세청 지정 방송인, 그다음에 법원 지정 언론인, 그리고 부업으로 여배우. 네. 근데 여배우는 여배우인데 같이 치면 안 돼. 돌아가면서. 네. 직업은 여배우인데 아직 사인이 없어. 그리고 소속사도 없어. 그게 조금의 차이야. 자, 마지막 엔딩 쪽. 봤는데 어딘지 모른다라고 지금 논쟁이 붙었어. 잠깐 지나가! 0.2초. 0.2초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못 봐. 그러니까 여러 번 되돌이해서 봐봐. 여러 번 되돌이해서 보다 보면 나와. 여러 번 되돌이해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다 보면 망치부인이 나와. 중요한 건 자막엔 확실히 나와. 그죠? 자막에 내가 모르나 망치부인으로 나와, 이경선으로 나와. 이경선으로. 자막에는 이경선이라고 확실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돌려보시면서 망치부인을 찾아라.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눈 팔면 끝. 그래도 잘리진 않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촬영됐다가 잘린 부분이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난 그래도 나왔어. 요즘에 편집됐나? 예. 자막에서 발연기. 너 나가. 너 지금 들이대는 거니? 예. 지금 반론이 들어왔어요. 소속사가 왜 없어요? 하 사장님 소속이지. 그쵸.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질문을 하세요. 근데 망치부인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하 사장님은 누구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또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때는 2012년이었어요. 2012년에 아까부터 배경음악이 굉장히 세졌네. 네. 원래 여기가 이렇게 배경음악이 컸어요? 네, 이런 데서 배경음악이 작게 틀고 없어서 시간별로 꺼졌다 틀었다 이렇게 게스트로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음악을 안 틀었었는데 이제 그 망치부인이 왔으니까 기념으로 포브스지에 알려줘. 포브스지에 망치부인 영향력이라고. 예. 그러니까 2012년에 이제 제가 방송을 이제 접었다 폈다 했었어요. 내가 아무래도 2012년에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면
잡혀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했는데 그때 이제 방송을 접었다 폈다 할 때 그때 이제 망치 부인에게 방송을 접지 말고 계속하라고 얘기했던 두 남자가 있었죠. 두 남자? 아니 한 남자와 한 존재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김 사장. 예,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우리 신랑이 계속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망치 부인 어디가 이런 걸 신설해라 전국을 순회해라. 그게 내가 전국 순회 4번 하고 잡혀갔어요. 예. 우리 김 사장님이 내가 잡혀갔는데 큰 역할 했어. 그 내가 전국 순회하면 잡혀간다고 그래도 꼭 하라고 그래갖고 했더니만 괜히 막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우리 이제 하 사장님. 예. 이게 망치 부인이 늘 잠결에 이렇게 가물가물 눈을 뜰 때 막 이런저런 이야기.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 여러분의 더위를 날려버릴 그 동영상 하나 뜨고 있죠? 예, 망치 부인의 빵집 이야기. 예, 망치 부인의 빵집 이야기. 별칭 세븐 베이커리 미스터리. 세븐 베이커리 살인사건이라는. 네. 여기 각자 다 가시라고 하는데 지금 각자 오셨죠? 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는 저희 역사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여기는 저희 역사, 부천 역사에서 관리하는 민자 역사예요. 민자 역사인데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쓰세요. 다 일어나세요. 예, 다 일어나 주세요. 네, 앉으면 안 돼요. 예, 다 일어나 주세요. 누셔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거 들고 그럼 가세요. 잡고 하면 되죠? 예? 잡고 들고 하면 되죠? 하시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예, 알았어요. 예, 들고 갈게요. 네, 이렇게 들고 가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모두 일어서 주세요. 네, 앉지 말고 일어서 달랍니다. 예, 일어서 주시고. 일어서 예,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이렇게 뭐 이게 설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이게 무슨 설치예요? 설치예요? 그러면 저것도 설치고 저것도 다 설치겠네요? 그런 걸로 자꾸 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어떤 법정. 아,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경우소리 없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어떤 법령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여기는 저희가 이제 민자에서 졌잖아요. 여기가 이제 민자 역사예요. 민자 역사인데 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민자 역사면 저희가 여기다 철도청 땅을 빌려가지고 1년에 몇십억씩 주고 여기를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얘기하세요. 본인들이 저 생각 잠깐만 여기 지금 예.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예. 상관없어요. 자, 이거 나중에 우리가 혹시 얘기를 시비 해주세요. 걸릴까 봐. 통화해봤는데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라는데 한번 저는 통화해보세요. 누구신데요? 자, 통화해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무서워. 포브스지 얘기해줘, 포브스지. 지금 민자 역사에서 바닥에서 앉아가지고 전신의 바닥에서 앉아가지고 아니면 역사님 권한으로 배달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냥 일반인들이 손보고 앉을 수 있는 일반인들 상관없어요. 품에 그러니까 쌍둥이는 안 다 뭐 경찰을 동원해서 뭐 이렇게 경고는 할 수 있지만 민자 이렇게 역사 나가라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역시 똑똑한 시청자들이 알아봤어. 우리가 법령 검토까지 다 했다니까. 예, 여기가 법령 검토를 해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에서 시민의 개인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요. 관계 법령이 없고, 여기가 무엇보다 이 부천시에서 공유지, 국유지라고 이걸 지적도에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 직원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위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건물 광장이면 건물 옆에도 건물 광장이 아닌가요?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역사의 광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광장을 직원분이시래요. 죄송한데 제가 방송을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분들은 네. 된다고 하니까는 무조건 하시는 거고. 네. 그럼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뭐라 했어? 앉지 말라 그랬잖아. 앉지 말고, 3, 3, 5, 예, 이렇게 같이 뭉쳐 있어야 돼요. 한꺼번에 이렇게 너무 많이 연결돼 있으면 안 돼. 근데, 잠깐만, 이게 아프리카 시청자들이에요? 망치부인 시청자분만 손. 망치부인 시청자분만,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세요? 지나가시는 행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보고 계시군요. 네. 하여튼 지금 상황, 내가 그래서 이게 통로에서 하잖아, 통로에서. 예, 근데 만약에 여기를
계속해서 국유지라고 우긴다. 여기가 이제 사유지라고 우길 수가 있어요. 네. 사유지라고 우길 때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내려가면 돼요. 여기 내려가서, 저는 내려가서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 계단에 쭉 앉으면 되고. 우리 내려가서 할까요? 예. 아, 그게 낫겠다. 그래요. 저기 우리 불쌍한 직원분 괴롭히지 말고, 우리 여기 계단이 있으니까, 내려갈게요. 예. 그게 아시는 게 아니라 저기로 가시면 돼요. 여기가 아니.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구청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자. 여기는 길이기 때문에, 예. 자, 네. 여기 도로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망치 부인이 그래서 다시 도로로 내려왔어. 지금 망치 부인이 도로로 내려왔어요. 야, 이 대한민국 언제부터 이런 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계단 좋네, 계단. 계단에 쭉 앉으세요. 어이, 여기 좀 아주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정말 다행이죠? 네. 더 좋네, 더 좋아. 네. 진짜 아까부터 이렇게 할 걸. 그죠? 진작에 아까부터 이렇게 할 걸 그랬어. 감사합니다. 네. 아까부터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네.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대구에서부터 그러더라고. 대구에서 우리가 한일극장 앞에서 하는데, 그 한일극장 직원이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사유지니까 나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보도블럭 까는 데까지가 자기네 사유지래. 그래서 네, 그리고 보도블럭 옆에 길에 내려왔죠. 그때부터 망치 부인은 길이의 수다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분위기가 더 나아졌어. 잠깐 보여줄게요. 예, 얼굴 나오면 안 되는 분들 얼굴 가리시고. 자, 우리 망치 부인 시청자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자. 네, 자. 자, 이렇게. 어머. 아까 그냥 거기 있게 하지. 아까 저쪽이 보니까 더 이렇게 분위기가 산만했는데 지금 막 무슨 공연 분위기야.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역경을 딛고, 네. 우리는 이제 역경을 딛고 즐기는 방송.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평에 왔는데 아무도 태클을 안 걸어. 그러면 이제 사실 재미가 없어. 그죠? 예.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뭔가 이렇게 위기를 맞고 그 위기를 집단적인 힘으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 진짜 갔더라. 번호를 할 수도 없고, 몇 분이야, 이게.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저 뒤쪽에서는 계속 시청자 몇 분이 그 직원분하고 논쟁을 하고 계세요. 직원이 무슨 죄가 있겠어. 위에서 시비 거는 거지. 네. 우리가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여기가 국유지인데, 예, 여기가 법적 국유지인데, 보니까 이 법적 국유지를 일반 마트에다가, 돈 받고 빌려주는 것 같아요. 예, 돈 받고 빌려주면서, 대신에 이제 이 시민들의 통행권은, 이제, 빌려준 건, 그러니까 보장을 한 건데, 그래서 시민들이 모른 거야. 예. 네, 여러분, 저기, 부평시 의회에다가, 부평구인가? 부평구 의회에다가 물어봐 주세요. 이게 부평역 민자역사에서 받은 수십억에, 아까 저 직원분의 말에 의하면 수십억 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그랬어. 그럼 부평구는 수십억 원의 여기 광장 사용료를 받아서 어디다 쓰는지, 부평구 의원한테, 예, 문의해서 확실히 답변을 좀 받으라고. 예. 예? 뭐 찍으라 그래요. 예.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게 공개가 되면 그걸로 저 초상권 침해라고 고소하시면 돼요. 네, 제가 변호사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네, 그래요. 네, 부평구청에다가 여기서 받은 수십억 원을 받아서 어디다 썼느냐, 그 출처를 밝혀라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헌법이 보장한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여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냐, 부평구청장 다음 선거 때 답변 준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 감히 시민의 공공재산을 가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자꾸 이러면 곤란해져. 자꾸 이러면 여러 사람 곤란해져. 네, 그동안에 부평구에서 해마다 받은 수십억 한번 추적해볼까? 그 예산은 다 공개되어 있는데 한번 추적해봐. 네, 우리 집에 그 전국 지방자치제 예산 그 해석 전문가가 있는데. 네, 그거 이렇게 보면 골치 아플 텐데. 뭐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네.
자, 지금 망치 보이는 길 위의 수다방. 예, 우리 부평역, 원래 우리가 이제 돗자리 수다방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돗자리를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예, 이거 보니까 왜, 옛날에 뭐가 위험 물질이다고 했는데, 뭐가 위험해서 안 된다. 촛불이 위험하다 그랬다가 뭐가 위험하다 그랬어? 촛불이 위험하다 그랬고, 뭐가 위험 물질이라고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 자, 지금 보니까는 이 돗자리를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망치 부인의 이 돗자리 수다방. 사실 이 돗자리 수다방이라는 이거가 굉장히 센세이션 했잖아요? 네. 뭐 몇 명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뭐 공간 차지 안 해요. 거기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가가지고 또 만들 수 있어요. 쫓아내도 또 먹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창의적인, 이게 바로 창조 경제가 아닐까? 예, 창조 정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 자리 차고 있어. 망치 부인이 일자리 창출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망치 부인의 이 그 돗자리 수다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돗자리는 못 갈았어요. 대신에 계단 수다방, 예, 부평역 계단 수다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평역 1번 출구로 나오시죠. 저 1번 출구죠? 아니요? 1번 출구요? 예, 부평역 1번 출구 나오시면 계단에 쭉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편이에요. 네, 구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돗자리하고 노란 리본, 촛불 이런 거 무서워하는 것들이 개 웃김. 그쵸?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 뭐 이렇게 돗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 눈을 뜨고 그들이 이제까지 숨겨왔던 비밀을 깨닫게 되는 매트릭스에 나오는 파란 약, 빨간 약이야? 이게 망치 부인이랑 같이 돗자리 한번 앉았다 깨면 사람이 확 변해? 사실 그렇잖아. 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망치 부인의 창조 수다방 맞습니다. 창조적인 수다방을 지금 저 뒤에 직원분이랑 여전히 또 막 싸우고 계셔요. 네, 불쌍한 직원분. 냅둬. 저분도 최선을 다하시는 거니까 냅두세요. 저분도 위에서 뭐 괴롭히니까 하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합시다. 우리가 서로 다, 돗자리 좌파설. 그럼 내일 아침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돗자리 제조공사를 압수수색하나요? 이놈의 돗자리에만 앉으면 애들이 좌파가 된다! 뭐 이러면서 혹시 은박 돗자리 제조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범위를 넓혀가지고 등산용 깔창 회사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이 범국민의 좌파화를 막겠다, 뭐 이런 뉴스 나오나요? 근데 니네가 모르는 게 있어. 나는 좌파가 아니야. 나는 좌파 아니야.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좌우에 대한 구분도 잘 못하시고 좌파 우파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막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뭐 좌익 우익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죠? 이 좌익 우익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시민혁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프랑스혁명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에서 그 크롬웰이라는 아저씨가 나타나갖고 청교도 혁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청교도 혁명, 그 다음에 명예혁명, 영국에서 두 번의 혁명을 치르면서 의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영국의 여왕은 존재하나 정치하지 않는 입헌 군주제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 독립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 식민지에다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니까 미국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영국인의 영국에서 수출한 차를 몽땅 불태워버리는 사건으로 시작된 미국의 독립혁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미국의 독립혁명에 갔던 프랑스 장군들이 거기서 딱 깨닫고 돌아와갖고 이 프랑스의 자유, 민주주의를 전파하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 7월 14일 그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당시의 정치범들을 가둬뒀던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2012년 겨울에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 다 보셨죠? 예.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뭐냐면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나라 정치가 안정이 안 되는 거야. 나라 정치는 안정이 안 되고 혁명이 일어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서민들의 현실을 배경으로 다뤘던 게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이제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나오던 그 시점에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그거보다 조금 전이겠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직후에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이제 그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 아시잖아요. 예. 우리가 할 말이 많어. 그 이제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건은 그게 2010년 추석 때였죠. 2010년 내 옷섭을 만지게? 어머 총각이! 네. 고마워요. 갖고 왔어? 예. 네. 그 다음에 아까 내 거 그 삼각대. 저기, 삼각대. 예. 네. 거기다가, 네, 설치 좀 해주시고. 잠깐만. 소리 안 들려요? 소리 나와? 마이크 시험 중. 올레리 꼴레리. 방송 들리는가, 오바? 예. 올레리. 아, 소리 잘 들려? 그래요? 예, 방송 잘 들린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우리 다시 시작해. 2교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좌파, 우파에 대한 개념들도 모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작년부터 어디 무슨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뭐, 좌파예요, 우파예요, 이런 얘기 막 물어보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걔 그렇게 물어보는 애한테 물어보세요. 너 좌파, 우파 뜻을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 합니다. 새누리당 지지하면 우파, 새누리당 반대하면 좌파. 바보란 얘기죠? 예, 꼭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이렇게 물어보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좌파, 우파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좌파, 우파의 뜻을 아까 얘기했듯이 영국의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요게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시민혁명이라 그래요. 이 시민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왕과 귀족이 지배하는 나라였는데 그 왕과 귀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세금은 맨날 평민만 내. 평민은 세금을 내는데 특권이 없어. 그리고 특권은 전부 귀족만 누리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열받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권을 무너뜨려요. 왕권을 무너뜨리고 의회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의회를 구성해서 그 의회에 이 평민 대표들이 의원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같이 그러니까 세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지금 구청에서도 관리자한테 허락을 받고 하라고 지금 저분이랑 통화를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길이잖아요. 여기가 길인데 무슨 허락을 받아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예. 관리하는 데가 맨날 청소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청소하는 데가 여기까지입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우리가 명분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뭐 1시간 30분 요거 잠깐만 하고 갈 겁니다. 하면 우리가 알았어요. 명분을 만들어.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자, 그러면 부평 시민 여러분 계세요? 부평 시민. 예, 오셔가지고요. 여기 가서 신청서를 좀 써주세요. 예. 그래서 그 아프리카 TV 그 팬미팅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편 낸 거예요. 네, 우리 편이에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사실은 이제 민자 역사나 이런 게 전부 다 그 민간에서 되는 게 아니죠. 예, 민간에서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이 세금 지원을 또 많이 해줍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오케이, 땡큐. 너무 무거운가? 어느 정도 내리고 올릴 수 됐어요. 예. 예. 아, 지금 별로 음질이 안 좋아요? 음질이 안 좋아? 마이크가 울렸어요? 예. 여러분 지금요, 여기 이쪽이 계속 망치부인 방송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음악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추임새구나. 원래 우리가 축제 같은 데 가면 원래 이렇게 음악이 나와야 되잖아. 손님이 오셨는데 음악 없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계속 이어갈게요. 예. 마이크가,
크고 울린다. 아니 오디오가 너무 좋아서 그래. 듣는 사람이 소리를 줄이라고 해야 돼. 노래가 아, 그러면 박 PD님, 박 PD가 그 시청하기 볼륨을 좀 줄이세요. 박 PD가 예, 그 시청하기 볼륨을 조금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이크 하니까 배경음악 안 들린다. 좋다. 예, 오케이. 소리 괜찮다. 싸우지들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We are the world. We need love. 우리는 사랑이 필요해. 우리는 모두 한 마음이야. 싸우지 말어. 소리가 너무 크면 줄이고, 작으면 키우고, 예, 그렇게 하면 되지.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되겠어? 소리 좋구만. 내일의 호갱, 자음 안 쓰고 모음만 쓰면, 블랙이야. 에? 자,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좌파우파 설명하다가 내가 1시간 가네, 진짜.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오늘 방송 나온 것도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영국하고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이 사람들이 소위 민주주의라는 거, 그 국회라는 걸 만들어서 국회에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모여서 그 의원들이 그 세금을 결정하고 세금을 얼마나 걷어서 어디다 쓸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 이걸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의회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그 영국하고 프랑스, 미국이 셋이서 합쳐갖고 100년 넘게 걸렸어요. 혁명하는 데만 150년 정도가 걸렸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의회라는 데가 안정화가 돼서 세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까지는 200~300년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1789년에 그 민주혁명을 일으켰지만 근데 그 뒤에도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드골 대통령이라고 지금 프랑스인들은 그를 독재자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드골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제를 만들었던 게 그게 1900년대잖아요. 1900년, 70년대, 80년대 이즈음이니까 약 20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서양도 영국, 미국, 프랑스도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2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 대통령 욕하면 잡혀가는 게 당연한 줄 아는 거, 그게 왜 그러냐?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서 그래. 이걸 제대로 국민들이 아는데 200년 걸려. 여러분들이 이제 후손들을 잘 가르치면 200년 뒤에는 자기 권리를 찾아먹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지쳐. 웬만해서 안 지쳐요. 벌써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웬 말이냐 이러면서 절망했어요. 텔레그램으로 그렇게 쓴 사람들 전부 다 차단할 거야. 망치부인님 절망했어요.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 됐나요? 저는 이민 갈래요. 이민 갈 돈 있냐고요, 아저씨. 꼭 돈 없는 사람들이 이민 간다고 그러면서 절망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게 어려운 건데 좌우지간 좌파우파는 프랑스에서 그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루이 16세를 이제 잡아 넣어놓고 국민공회라는 게 모여서 소위 이제 의회가 모이는 거야. 의회가 모여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양분해서 나눠앉는 거예요. 양분해서 나눠앉는데 왼쪽에 뽀글뽀글 모여있는 애들은 젊은 애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이끄는 그 약간 급진적인, 그리고 이제 민주화 돼야 된다, 왕정 안 된다, 그 민주주의 의회 정치하자, 이런 사람들이 왼쪽에 모여 앉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모여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다, 프랑스의 이 왕정이 얼마나 전통이 깊냐, 이게 벌써 몇백 년 된 왕조니까 왕조를 다시 부활시키고 이 그 왕정을 이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루이 16세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삼아야 된다 해서 왕단파, 왕정을 복구하자, 이쪽이 오른쪽에 앉아서 걔네들을 이제 우익, 그 다음에 아니다, 민주주의 의회 정치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왼쪽에 앉아서 좌익, 그래서 우익 좌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정주의로 가야 된다가 보수, 그러니까 오른쪽이 보수야. 그 보수가 뭐냐 하면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질서, 원래 있었던 정치체제를 지키겠다라는 게 보수 우익. 그 다음에 왼쪽의 좌파 세력들은 아니다, 기존의 질서는 이 가진 자들만을 위한 질서이니 이걸 깨부시고 정말로 가난한 서민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요게 이제 진보, 좌파 이렇게 된 거죠. 진보는 지금의 체제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자는 사람들, 보수는 아니다, 과거의 전통과 질서를 지키자는 사람들, 이래서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 이제 결국 왕정은 프랑스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민주주의 의회주의자들이
이제 권력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고 돈 좀 많이 받아먹고 그러면 이권 좀 챙기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부자가 된 다음에 생각이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로는 민주주의인데 실제로는 국민들의 이익을 잘 챙겨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 프랑스 안에서도 보다 더 진보적인 의견이 나오는 거야. 안 되겠다. 민주주의라는 게 여기서 이 민이 부르주아, 즉 자본가들만을 위한 민주주의인 것 같다. 그러니까 가난한 평민들을 위한, 철저히 가난한 노동자 계급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사회주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진보 좌파, 민주주의자들이 보수 우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시간이 또 흘렀죠. 흘러서 어떻게 됐어? 이 사회주의자들이 막 정말 노동자들을 위한, 가난한 서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 것처럼 막 떠들어가지고 1917년부터 1989년까지 전 세계를 양분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 결국 망했어. 왜 망했어? 정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랬던 사람들이 공산당 당원들을 차별한 거야. 공산당 당원만 잘해주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사실 우리가 원한 건 뭐야? 공산주의가 뭐냐면 노동자 계급,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뻥을 쳤단 말이야. 근데 안 된 거야. 왜 그랬냐? 이 공산주의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겠다. 그게 뭐야? 공동 노동을 해서 공동으로 나눠 먹는 거야. 이 사람이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청소할 때 대충 쓰잖아. 우리 옛날에 해봤자 학교에서 왜 끝나고 애들 청소하라 그러면 맨날 하는 애들만 하고 또 안 하는 애들 안 하잖아요? 기억이 막 언뜻 나. 난 어느 쪽이었나? 그런 것처럼 같이 하는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 전체의 생산력을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론이 된 거예요.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론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소위 이제 지식인들, 소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게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게 문제고 사회주의는 사회 경제가 발전 안 하는 게 문제니 두 개를 한번 섞어보자. 이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혼합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생산을 할 때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할 때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막 의견을 내서 각자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고, 만든 다음에 이걸 전부 뺏어서 똑같이 나눠주면 누가 일하겠어. 그러니까 전부 뺏지 말고 많이 번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고 조금 번 사람한테는 세금을 안 걷거나 덜 걷고,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면서 공공의 서비스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이걸 혼합경제 혹은 혼합경제 혹은 뭐라고? 제3의 길 또는 이게 사회민주주의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우리 시장경제는 자유롭게 자기의 창의성을 총동원해서 돈을 잘 버는 게 장점. 근데 문제는 뭐야? 돈 번 놈만 돈 벌어. 가난한 사람들 계속 가난해. 그래서 이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결국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단계가 오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경제공황이 생겨. 그러면 나라가 쑥대밭이 돼. 이 문제가 이 시장경제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혼합경제 체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론이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자유시장경제라는 말이,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에게는 유명한 대통령이 계셨어요.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늘 이렇게 얘기하셨죠. 대한민국을 강간천국으로 만들겠다.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강간천국이 발음이 안 된 거야. 예, 관광천국인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강강천국 이래가지고 이제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때 이제 그 외교부 장관이, 외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그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비판을 했더니 애무부 장관은 애무나 잘하세요. 이래가지고 또 문제가 됐다는, 애무가 아니야. 외무야. 외무부 장관. 근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와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했는데 영어는 좀 했어요.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죠. 글로벌. 그러면서 세계화. 나는 그 세계화가 뭔지 난 나중에 알았어요. 교과서 보니까 세계화야. 세계화. 세계화 아니고 세계화. 세계화 전략. 그러면서 지구촌 시대 세계화 전략. 이게 1993년부터 김영삼 대통령이 전 국민들에게 텔레비에서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계화 정책에서
뭘 얘기했냐면 소위 여기도 이게 좀 옛날에는 부평역이 이게 민자 역사가 아니었어요. 공공의 역이었고 그 정부에서 운영을 했어요. 이런 걸 공공재라 그래갖고 철도, 도로, 항만, 통신시설 이런 거는 공공재다. 그 공공재라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 서비스로 제공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이 공공재를 운영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게 이게 공공재 국가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위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을 했던 93년부터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게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 신자유주의는 뭐냐면 이 공공재, 국민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걸 갖다가 이게 뭐 적자가 많이 생긴다. 근데 이거 원래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 공공시설인데 국가 공공시설은 당연히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적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럼 원래 적자를 메우라고 세금 내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 세금을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공공재를 갖다가 적자가 생긴다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 경영을 민간에게 돌려야 된다. 그래서 민간에게 나눠주면 그 민간이 경영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서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고 그리고 그 뭐라 하나 비용은 적자는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보니까 서비스가 좋아졌어요? 아니요. 어떻게 됐냐 하면 이런 철도나 이런 게 민영화되면서 철도 노동자들을 다 줄인 거예요. 고마워요. 철도 노동자들을 다 줄였는데 누구를 줄였느냐 하면 정비하는 분들, 정비하는 기사들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철도 정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 철도 정비 기사를 줄이기 시작한 거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부터 줄이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누구를 줄였냐면 영무원들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줄였느냐? 철도역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보면 옛날에 이렇게 작은 마을에 역사가 있었잖아요. 가령 여러분 일본 영화 철도원이라는 영화 아세요? 굉장히 낭만적인 영화라서 눈 쌓인 그 시골 기차역에서 낭만적인 이야기가 막 있어요. 우리는 그런 철도역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다 없어졌어요. 왜? 영무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역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옛날에 한때 애들을 조금 가르쳤었어요. 학원 강사를 했었는데 학원 강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경제하고 지리 부분을 가르치다 보면 경제지리라는 것도 또 있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가장 뭐라 그러나 비용 대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이 해도 돼요? 7시까지? 감사합니다. 해내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분들이야. 내가 갔으면 볼펜 꽂고 안 됐을 거야. 네, 정말 이렇게 아까부터 그 구청을 딱딱거려가지고 잡아놓으신 분이 가가지고 허가 받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옷 벗고 시작해볼까? 네, 그래요. 내가 시청자들 믿으면 안 돼. 춥다고. 오늘 아침 춥다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라고 텔레그램으로 100명이 얘기했어. 외국에 살면서 부패한 거 모르면서 내가 겨우 남방 입고 내가 진짜 좌우지간 고마워요. 네, 괜찮습니다. 이거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저한테. 오늘 추웠는데 크크크. 오늘 추웠는데 내가 가면 따뜻해져. 그 시청자들의 열기가 지금 너무 높아가지고 안 추워요. 아까도 무슨 얘기하다 말했지? 민자 역사. 민자 역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자 역사라는 게 소위 민자 역사나 민간 도로 이런 것들이 소위 민영화된 거예요. 도로를 민영화한 게 민자 도로이고 그 다음에 역사를 민자 역사라고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민자 역사가 되면서 결국 이 근처에 있었던 소시민들, 소상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옛날에 부평역에 와보면 이 근처에 포장마차라든가 또는 작은 골목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여기는 굉장히 땅값이 비싸지면서 돈 많은 상인들만 여기서 장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철도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지하철역, 요즘에 지하철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지하철 사고가 많이 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큰 원인은 뭐냐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1980년대에 4호선이 처음 생겼을 때는 맨 앞에 2명이 탔어요. 맨 앞에 2명, 맨 뒤에 2명이 탔어요.
그래서 4명의 영무원이 전철 하나에 타고 앞에서 한 사람은 앞을 보고 운전하고 뒷사람은 뒤를 보면서 혹시 뒷차가 오는지를 감시하고 2명은 뭘 했냐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시민들이 안전히 탔나 안 탔나를 확인하고 문을 열고 닫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전철은 4명이 같이 타야 안전하게 운행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인건비를, 그러니까 뭐 비용을 적자를 줄이겠다는 이름으로 비용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2명만 탔어. 앞뒤로 2명이 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시에 앞을 주시해야 되고 문도 열고 닫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문짝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그 문에 끼인 사고 이런 거. 그게 인원을 줄인 다음에 나타난 사고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단계냐? 1명이 타요. 1명이.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하철역에 사고가 잦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뭘 했냐? 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를 만든 게 결국은 일자리를 줄이고 스크린도어 회사에게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크린도어가 안전하고 뭐 공기를 차단하고 어마어마하게 선전했잖아요. 그런데 고장 나갖고 엊그저께 할머니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할머니 한 분 돌아가시고 또 뭐 이렇게 시각장애인도 사고 나고 스크린도어가 안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계가 정확하다 그래도 사람을 못 따라가요. 원래 이게 4명의 사람이 같이 운행해야 안전하게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렇게 설계된 철도인데 이걸 1명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고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영화인 거죠. 민영화라는 게 공공재를 민간에게 경영을 맡겨서 적자를 줄이겠다는 민영화에 결론은 뭐냐면 영무원을 줄이고 철도 수리하는 사람을 줄이고 근처에 소상인을 죽이고 결국은 저 대형마트 하나 부자로 만드는 거. 그게 민영화라는 거예요. 소위 민영화라는 게 1980년도에 대처수상, 그 대처수상하고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둘이 주도를 한 거예요. 이 신자유주의라는 걸.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대처수상을 그 2012년까지도 굉장히 영웅시했어요. 그죠? 막 그러면서 박근혜 의원이 지나가면 한국의 대처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우리는 영국인들이 다 대처 좋아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 그 대처가 죽었을 때 그때가 아마 대선 전후였잖아요. 대선 전후에 대처 수상이 죽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막 떡 돌리고 빵 돌리고 막 술 마셔. 막 이렇게 그 샴페인 터뜨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제 천국 갔다고 좋아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야. 대처 수상이 민영화를 하는 과정에서 영국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일자리 잃은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업들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영국의 노동자들이 대처 수상에 대한 그 앙심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처가 죽었을 때 환호성을 질렀는데 그걸 우리만 몰랐어. 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한번 시키려고 절대 안 그렇게 준 거지. 영국의 정서 우리가 몰랐던 거야. 대처가 그때 또 왜 마침 죽었는지. 그때 안 죽었으면 몰랐잖아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죽었으면 우리 모르고 왔어. 근데 참 하나님도 오묘하셔. 그때 딱 데려가시는 바람에 대처가 그래서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알려주셨던 거죠. 그게 또 어쩌다 이 얘기가 거기로 갔을까? 민영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에 좌파와 우파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뭔가 가진 자편,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게 보수, 그 다음에 지금 없는 사람들,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서 정권을 찬탈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을 진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확한 개념은 보수 진보라는 개념을 써야 되는 거고 우파 좌파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 의회 얘기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새누리하고 뭐 새정치하고 오른쪽 왼쪽 나눠 앉아요? 안 그런단 말이야. 그게 좌파 우파라는 개념은 잘못된 거고 보수냐 진보냐를 따져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수의 개념이 문제가 되는 거야.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면 보수, 새누리당을 비판하면 진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또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수주의, 기존의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지가 갖고 있는 걸 지키려는 게 목적이야.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거, 내 재산을 지키는 게 목적인데 사람들 앞에, 가난한 서민들 앞에 내 재산을 지켜야 되겠어. 그러면
그 가난한 서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확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한 거야. 명분. 그래서 어떤 명분을 내세우느냐? 보수 세력은 민족주의. 민족주의와 국가에 대한 국가의 이익, 국가와 민족의 이익이라는 거를 앞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하냐면 자신들의 신앙심을 강조하면서 도덕성을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수 세력의 가장 큰 문화적 특징이 뭐냐면 민족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역사를 중시하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진 놈들이 계속 지배해왔잖아.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배해야 된다는 그 명분을 역사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고 아주 극심한 극진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해서 도덕심을 되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성 있고 그 다음에 역사와 민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보수의 특징인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바로 이 지점이야. 과연 새누리당은 역사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강할까요? 그 다음 도덕성이 강할까요? 우선 쉬운 것부터. 며칠 전에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다선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하신 우리 박모 의원님께서 골프를 치러 가셨는데 골프만 쳐야지. 손녀처럼 예쁘다고, 그 경기보조원의 가슴을 자꾸 누르다가, 그것도 뭐, 한 번 꾹 눌렀다. 손녀처럼 귀여워서 한 번 꾹 눌렀을 뿐이다. 근데 다음날 그 경기보조원이 홀마다 그랬다. 홀마다 눌렀다. 이래가지고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요즘에 사실 며느리들 앞에서 할아버지가 손녀처럼 귀엽다고 손녀의 젖가슴을 꼭 눌렀다. 며느리가 손모가지 꺾어버립니다. 요즘 며느리들 안 참아요. 어떤 할아버지도 손녀의 가슴을 꼭 눌러볼 권리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그게 왜 문제냐? 뭐 합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죠. 그분만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뭐 국회의원, 우리 신모 국회의원께서는 새누리당 소속 신모 국회의원께서는 국회 본회의 중 일촉즉발에 막 의장석을 점거하냐 마냐 막 이런 아주 극심한 상황에서 그냥 벌거벗은 여자를 보다 헛떡 걸린 거야 기자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이거 왜 봤냐? 왜 누드를 봤냐? 그랬더니 내가 누드 본 게 아니다. 누가 카톡으로 주소를 보내줘서 생각 없이 딱 눌렀더니 그게 뜬 거다. 다음날 기자가 누드 쓰고 있는 검색창에 누드 쓰고 있는 걸 딱 공개해버린 거야. 이게 도덕성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보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최근에 또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아드님께서는, 요즘에 그래,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아침에 선전을 해요. 아침에 선전을 하면서, 우리 딸, 골목이 어두워서 데리러 나왔지? 이러면,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가족이 안전한 경기도. 그럼 딸은 안전한데 아들은 안전하지 않은 나라야? 그분의 아드님께서 군대에서 후임 사병들로 침대에 와서 이 얘기하는 방송이 이제 내가 정지되기 때문에 방송할 수가 없어. 하여튼 침대에 올라와서 해라 이랬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이게 이제 재판이 열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조카가 얼마 뒤에 군대를 가.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자기 후임병한테 너 올라와서 그렇게 해봐라 이러면 얘 바로 감옥 갈 거야.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감옥 보낼 거야. 그러나 가족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분의 아들이라서 집행유예로 끝났어요. 이러면 참 곤란하지요. 그 밖에도 참 많습니다. 그 밖에도 많지만 여기서 다 얘기하면 그들의 성누리당의 업적을 얘기하다 보면 오늘 방송 끝나요. 한마디로 성문제 하나만 갖고 얘기해도 도덕성 얘기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사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당도 사고 치지 않냐? 그래, 다른 당은 어떤 사고를 쳤는지 기억은 잘 안 나. 음주운전 한 여자랑 단둘이 타고 가다 걸린 게 어느 당이었죠? 그것도 새누리당이었구나. 문득 기억나는 것들이 전부 다 또 뭐가 있었지? 우성 여기자. 그 재수씨 갖다 막 달려들어갖고
자세히 설명하면 방송 정지되기 때문에 말 못해요. 강영석 할 건데 김무성 여기자 그 다음에 이제 막 허벅지를 막 만지고, 그 다음에 막 가슴을 만져서 왜 만졌냐 그랬더니만, 뭐 여주인인 줄 알았다. 여기자의 가슴을 주물러 놓고 여주인인 줄 알았다. 식당 여주인, 내 건 만져도 되냐. 이건 얘기를 하려면 방송 못해. 이 도덕성 X야. 그러면 적어도 역사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은 있냐? 이게 또 문제야. 여기서부터 걸려. 지금 우리 이 새누리당의 당 대표이신 우리 김무성 당대표님께서 작년에 국회의원들을 싹 모았어요. 그래서 역사 세미나를 했어. 근데 그 역사 세미나 강사가 누구냐 하면 소위 이제 뉴라이트 교수들이야. 뉴라이트가 무슨 뜻이냐? 새로운 보수. 부도덕한 보수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깨끗한 보수를 천명하면서 90년대 중반에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도덕적이고 깨끗했나? 아마 그 누드 검색한 사람이 뉴라이트일 거야. 그죠? 네, 누드 검색이 뉴라이트가 도덕적이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좌우지간 이 뉴라이트 교수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뉴라이트 교수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뭐냐?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조선이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해 마땅한 나라였다. 이 아주 그냥 썩은 나라 조선은 그 무능하고 정치권이 왕과 양반이 썩어가지고 망해 마땅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계속 600년을 끌어간 거다. 그런데 대일본 제국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서 이 군부가 개혁을 내세우면서 개혁가들이 이 조선을 딱 침략해서 이 조선이 갑자기 근대화됐다. 라는 이론을 펼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론이야? 식민지 근대화 이론이에요. 그럼 이 식민지 근대화 이론이라는 거는 누가 만들었냐? 이게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이론을 만들게 됐느냐? 이 사람이 일본의 도요타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고 일본이 조선을 지배했던 걸 정당화할 명분 이론을 만들라는 주문을 받아서 이론을 주문 생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근대화의 어떤 상징은 공장이다. 그러면서 조선에서 공장의 숫자가 늘어나고 학교 숫자가 늘어나고 근대식 진료소가 늘어났으니까 일제시대 때 근대화됐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그 서울대 경제학 교수가 뻥을 친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대 또 다른 경제학과 교수가 역사책을 썼어. 대한교과서라 그래갖고 근현대사 교과서를 쓴 거예요. 거기 내용에 보면 김구는 테러리스트였다. 유관수는 깡패였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은 자기네가 돈 벌라고 자발적으로 갔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게 바로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새누리당 대표님께서 뉴라이트 교수들을 데려다가 바로 그런 강연을 세미나를 하면서 새누리당 최강 의원이 그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도덕적이고 그리고 자기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 정당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보수냐 진보냐 물어봐서 야 보수 진보의 뜻이 뭐냐? 새누리당 지지한 보수 반대하면 진보 그럼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에라이 무식한 놈아. 네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댓글밖에 못하는 거야. 너 터키지? 미안합니다. 터키 시청자님. 예. 우리 망치분 방송이 이번에 텔레그램을 깔고,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 시청자분들이 이제 쭉 습득이 되면서, 보니까 이제 두바이, 또 터키, 뭐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너무 많이 살아요. 타이완, 홍콩은 지금 바쁜가 봐. 홍콩은 지금 바빠서 본 사람이 없고,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안 되고, 거기 이제 인터넷이 금지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홍콩 시청자들은 지금 우리 방송을 못 보는 것 같고 전 세계에서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는데 좌우지간 이 보수냐 진보냐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의 보수 세력이 새누리당 지지자냐 그들을 보수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보수 언론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주장이 조선은 망해 마땅한 나라였다라고 주장하는 그 언론사예요. 그게 무슨 보수야. 거기다가 뭐 신문사지 내가 말은 못해. 어떤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사에 막 이렇게 막 복잡한 그 일가의 남자들이
한 여자를 막 괴롭히다 그 여자 자살해버렸잖아. 그 장자연 씨라고 찾아보면 어떤 신문사 하나 나와. 나 어디서 딱지 얘기한 적 없어. 근데 그 장자연 씨가 죽으면서 그 언론사에 누구누구가 내가 생리 죽을 때도 나를 불러서 했다! 이걸 유서에다 써가지고 법무사한테 이걸 공증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자기가 죽으면서 옆에다 놓고 그 내용을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의 옛날 매니저한테 보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장자연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 부도덕하고 쳐죽일 놈의 언론사 사장이 누구냐? 국민들이 물어보면서 장자연 리스트가 뜬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 그 유서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사라져버렸고 그 복사본을 갖고 있었던 그 매니저의 복사본도 불태워졌어요. 불태워졌고 일부분 남은 거를 보도했던 기자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 매니저하고 보도한 기자만 처벌받았어요. 그리고 그 죽은 여배우를 성적으로 착취했던 그 언론사 간부들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도덕적으로 그들이 보수다? 아니죠. 아니야. 그러면 뭐 역사와 전통 또는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 없어. 예. 그래서요. 이 보수 언론이란 말은 정말 잘못된 말이다. 그러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그 다음에 KBS, MBC, SBS, MBN, YTN, 뉴스와이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 보수 그러면 안 돼. 뭐라고? 종박. 박근혜를 따르는 종박 언론. 따를 종, 박근혜 박. 종박 언론이지 그건 보수 언론이 아니에요. 역사와 민족을 중시하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자들이 보수라는 이름을 차지하고 자기들을 비판하는 빨갱이다! 종북 세력이다! 내가 또 종북 세력을 할 말 많은 사람이야. 내가 2007년 1월 17일부터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대통령을 하면서 그때 한미 FTA를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미 FTA 졸속 추진은 안 된다. 그걸 비판하는 방송을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8일 동안 그 민간인 최초로 인터넷 방송한 사람이 나예요. 나 그때 처음 언론 나왔어요. 예. 여러분 몰랐죠? 관심도 없었죠?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 그죠? 민주주의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어. 노자가 그랬던가? 그 정치 권력에는 등급이 있다. 레벨이 있다. 그래서 제일 1등급 권력이 뭐냐?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도 알아서 굴러가는 권력. 그게 제일 상위 거 가장 고급 권력이다. 두 번째는 국민이 정치인들을 알고 아 얘가 정치를 잘하는구나 생각해서 존경하는 권력. 그게 두 번째 2등급이야. 3등급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무서워서 공포에 벌벌 떠는 정권이 3등급. 예, 공포 정치하는 게 3등급. 4등급이 뭐냐 하면 국민들이 조롱하는 권력. 예, 자 여기서 한번 등급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에 관심 있었다? 없죠. 1등급이네요. 예. 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때 두려움을 느꼈다? 존경심을 느꼈다? 아니면 웃겼다? 자 3등급 손 들어봐. 공포감을 느꼈다? 없어. 자 그러면 4등급 비웃겼다? 네 4등급이에요. 자 대통령 등급제 예, 이명박 대통령 4등급 얻으셨어요.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 눈빛이 무시무시해지고 있어요. 그죠? 예. 지금 뭐 국민들에 대해서 오늘 아침 밝혀졌더라. 그거 보셨죠? 카카오톡을 들여다보지 않겠다. 뭐 SNS는 검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또 뻥이야? 하루도 뻥 치지 않으면 입에 곧 가시가 돋나봐. 아니 어제의 뻥이 오늘 밝혀지는데 왜 그렇게 상습적으로 뻥을 치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습관적 허언증 이거 정신과 치료받아야 돼. 왜 그렇게 뻥을 쳐? 금방 다를 통할걸. 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말이에요. 제가 누구냐면요.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망치부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나가시는 분들이 누구냐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보기보다 부드러운 여자예요. 네. 근데 좌우지간이 현재 우리나라가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 때, 요 얘기 또 해야 되겠다.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그때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IT 업계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 전 세계에서 검색 엔진이 제일 잘 돼 있는 게 구글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구글창에 검색을 해. 근데 구글이 들어와갖고 쪽도 못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때 네이버 검색창이 구글을 월등히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구글을 쓰는 사람이 없었어.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인터넷 쇼핑몰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옥션이었어요. 어머, 저 귀여운 애기 누구니? 죄송합니다. 예, 한눈 팔았어요. 옥션이라는 사이트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최고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서 쪽도 못 썼어. G마켓에 못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MSN 메신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외국의 외신에 보면 뭐 무슨 기업에서 안녕. 애기들이 막 정신 혼미하고 있어요. 예, 그 MSN 메신저를 회사마다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내려갖고 언론에 막 나온 거야. 왜냐면 직원들이 다 MSN 메신저만 하고 일을 안 한다. 그래서 MSN 메신저가 전 세계에서 막 금지되면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MSN 메신저 쓴 사람이 없어. 후져. 우리는 가장 막강한 버디버디. 초딩들이 떴다 하면 인터넷이 끝났어. 버디버디의 아성, 그 다음에 네이톤. 그래서, 예. 뭐 화상 채팅? 뭐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이 네이버, 그 다음에 G마켓, 네이톤과 버디버디가 전 세계 IT 회사에서 최고 1위라는 회사들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의 IT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 들어선 다음에 쫄딱 망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IT 순위가 세계 1위에서 16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세계 1위 메신저가 나타났어. 세계 1위 이 SNS가 나타났어. 누구야? 카카오톡. 트위터는 꼭 가가지고 친구 신청합니다. 마팔해주세요. 막 구걸해야지 마팔이 돼. 근데 트위터는 아니 이 카카오톡은 전화번호만 알면 그냥 자동 친구가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카카오톡이 세계를 점령하기 시작한 거야. 전 세계 3,800만이 카카오톡 아니야 더 많죠. 우리나라에서만 3,800만이 카카오톡을 다운받고 세계적으로는 아마 거기 1,000만 정도가 더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스마트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우리나라 말고 제가 유럽 가보고 나 유럽 한 번 가봤잖아. 이사 가듯이 이사줄 싸고 갔다가 개척했는데 유럽에 딱 가서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유럽에서는요 뭐 길거리 가면서 감히 인터넷을 한다? 꿈도 못 꿔요. 어디 감히 길거리에서 인터넷을 해. 상상도 안 돼. 그리고 무슨 아주 굉장히 큰 공항 아주 뭐 국제공항 정도 가야 인터넷 접속이 되지 길거리에서 우리처럼 아무 때나 친구한테 너 어디니? 이러면서 나 언니 여기야 나와봐. 꿈도 못 꿔요 거기는. 그리고 선진국이라는 데가 미국은 전화도 안 되잖아. 미국 이렇게 서부 지역 가다가 통신 구역이 구역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안 돼갖고 이렇게 큰 위성전화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전국 방방곡곡 등산 갔다가 발 부러지면 119에 전화해갖고 내려오세요. 이럴 수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이렇게 된 게 또 누구 덕분이야? 김대중 대통령 덕분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인터넷 회선을 깔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컴퓨터가 그때 비싸니까 그때 국민 컴퓨터라 해서 싼 값의 컴퓨터를 서민들이 놓게하고 그거를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구당 인터넷 가입자 수가 지금도 1위예요. 다른 나라는 우리처럼 그렇게 인터넷 가입자 수가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막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다 우리 당연히 쓰잖아요. 서양은 스마트폰을 당연히 쓴다는 건 상상도 못해. 이것도 역시 김대중 대통령이 깔았던 인터넷 온라인 회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3,800만이라는 세계 1위의 장점을 가지고 카카오톡이라는 이 인터넷 매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인터넷 매체가 너무너무나 활용성이 좋아가지고 요즘에 카카오톡에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카카오톡의 게임 개발자들, 그 다음에 상품 개발자들, 상품권, 아주 다양한 아이템들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유일하게 성공한 IT가 카카오톡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카카오톡이 누구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쪽박차게 생겼어요. 왜냐? 이 카카오톡이라는 게 결국은 이 부부간의 내밀한 대화, 여보 오늘은 그 뒤는 얘기하면 안 돼. 방송 정지되니까. 어떤 연인끼리 은밀한 사진을 주고받는다든가 또는 무슨 비밀회의
뭐 이런 걸 한다든가 이럴 때 이 SNS를 통해서 서로서로 연락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SNS예요. 이게 SNS라는 게 뭐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이다. 그래서 함부로 이 SNS 영역은 어느 나라 정부도 건드리지 않아요. 이게 유엔의 인권 그 보호를 위한 강령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SNS 카카오톡을 수시로 열어본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럴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진짜 그런지 몰랐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 노동당 대표인가 부대표인가 그 사람을 구속 수사하면서 이 사람의 지인들까지 이 사람의 지인 1000명의 이 사람 게 아니라 이 사람 지인 1000명의 SNS를 다 열어본 거야. 1000명의 영장 받았을까요?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놓고 어저께까지도 정부에서 뭐라 했어? 카카오톡 들여다보려면 영장이 필요하니까 안 들여다본다. 순개뻥이었던 거예요. 국민의 사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 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자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 자유권이라는 게 있어. 그 자유권에 나오는 권리가 뭐냐면 사생활의 자유야. 나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이 볼 때 어머 뭐 레이디 가가 그걸 뭐라지? 왜 여자끼리 하는 거? 레즈비언 날 욕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거 자체를 비판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1948년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어떤 성적 취향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자기의 종교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라는 인권선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잠자리는 지극히 사적인 생활이잖아요. 뭐 부평역에 와서 잠자리하고 그러면 범죄예요. 그잖아요. 그거 철저히 사생활이기 때문에 뭐 누구랑 하든 그거는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철저히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함부로 SNS는 들여다보면 안 된다라는 세계의 불문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고 상식인 거야. 그런데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단 한 나라가 있었으니 대한민국. 이거 심각한 거예요. 1000명의 SNS를 들여다봤다. 1000장의 영장을 내놔야 돼. 1000장의 영장을 누가 발부했는지 판사 이름도 나와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난 금요일부터 외국산 미제 카카오톡으로 러시아제 카카오톡으로 옮기고 있어요. 정확하면 러시아제는 아니고 독일제죠. 독일 베를린에 있는 텔레그램이라는 사이트로 막 인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카톡을 탈퇴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자들 문제. 청년들이 그 IT 업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개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럼 거기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카카오톡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겠다는 엄포 때문에 그만 지금 카카오톡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카카오의 주식이 막 폭락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독재 정치라는 게 어느 나라가 독재를 하거나 정치적으로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경제에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사실 이스라엘 땅이 없어. 원래 이스라엘이 2000년부터 떠돌이 나라였는데 얘네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공화당 정권을 밀어주면서 그 사람한테 그들의 정치적인 후원금을 많이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그 세계 2차 대전 직후에 정신없을 때 갑자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한 거야. 미국으로 하여금. 근데 유엔의 이름을 빈 미국이었죠. 근데 원래 그 땅은 팔레스타인 지방이라 해서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2000년 동안 살아온 땅인데 갑자기 땅을 여기 이스라엘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뭐야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고 그 계속해서 중동의 분란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가자지구라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곳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요즘에 보면 나라마다 이상한데 좌우지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달 전에 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갑자기 지독한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공격 내용이 너무 잔혹한 거야. 그 무기들이 막 이 쇠침 같은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별의별 막 무슨 화학 무기 막 온갖 잔혹한 무기들을 써가지고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아이와 여성들을 잔혹하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부자들이 환호를 하면서 막 와인을 마셔서 그걸 구경했대잖아. 그래갖고 그게 세계의 언론에 보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언론사 기자는 징계 처분을 당했어요. 언론사로부터. 왜냐하면 유대 자본이 전 세계 이 자본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사를 압박을 해서 기자를 투살했어요. 징계를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 한 장은 전파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 하면 유럽에서 이 지식인들이 이게 이스라엘 냅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3주 전부터인가 운동이 벌어진 거야. 이스라엘 물건 안 쓰기 운동. 불매 운동이 유럽에서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물건 거의 안 쓰지만 유럽은 이스라엘산을 굉장히 많이 썼대요. 뭐 약품이라든가 뭐 화장품이라든가 또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이스라엘산을 불매 운동을 해버리면서 2주 만에 얼마나 타격이 컸는지 2주 만에 이스라엘이 자기 잘못을 시인했어요. 그리고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정권에 대해서는 세계의 지식인들이 협조해서 그들을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박근혜 정부를 이 우리나라의 재벌 언론들이 뒤를 봐주고 있잖아요. 막 그 도와주면서 허위사실을 막 조직적으로 유포해주고.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 국민들만 모르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르지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언론에는 뉴욕타임즈라 그래서 미국의 굉장히 이렇게 좀 상식적인 언론이에요. 이 뉴욕타임즈가 전 세계 그 지도자들이 다 봐요. 그 다음에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거는 전 세계 경제인들이 다 봐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 이런 것도 전 세계 정치인들이 꼭 봐야 되는 언론 중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 언론에 모두 박근혜 정부가 지금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 보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우려를 섞어서. 그래서 지금 그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식인들은 알고 있다는 거야. 세계 지식인들이나 경제인들은 상황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만약에 한국 내부에서 불만이 지속되고 이게 어떤 사회적인 뭐 밀란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내가 투자했다가 혹시 돈 못 빼면 어떡하지? 그래서 해외 투자가 위축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들어선 다음에 지금 해외 투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해외 투자가 계속 줄고 있고 주식이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정책이 그게 일관성이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잘못된 방향의 정책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인들한테는 자기가 여기다 투자해서 먹고 튀려고 투자해서 뻥튀기해서 값이 올라야 되는데 값이 떨어져. 그럼 투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하고 경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하고 경제는 하나의 문제인 거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민하고 소통하지 않고 자꾸만 뻘정치를 하다 보면 이게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라 그래?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재벌들을 풀어줘서 범죄 재벌들을 풀어줘서 경제 문제를 풀겠다. 그 사람들이 왜 잡혀갔냐? 경제를 망가뜨려서 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 경제를 망가뜨린 사람들을 풀어주면 경제가 살아나? 안 살아나. 근데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장기적인 부작용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이 따뜻한 애정과 그 정성을 담아 올바른 정치의 길을 안내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당황해. 어머 어떻게 대통령께 길을 안내하나요? 뭐 대통령 비판하면 잡혀가지 않나요? 예,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는 대통령 비판하면 진짜 잡혀갔어요.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거 만든 게 박정희였어. 그리고 이승만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찍혀서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어요. 박정희 때는 박정희가 독재한다고 비판하면 붙들려가서 몇십일 고문당해서 간첩이라는 자백을 하게 하고 그 자백을 근거로 간첩이라고 사형을 시켰어요. 그거 지금 다 우리가 물어주고 있잖아요. 사실 간첩이 아니었다는 게 다 증명이 돼서 그거 수백억씩 지금 물어주고 있어요. 국민 세금으로.
난 이거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물어줘야 된다고 봐. 이게 결국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그 죽음에 대한 그 보상을 정부에서 해주는 건데 그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수백원씩 모여도 돈이 어딨냐고. 하여튼 그래서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또 전두환 때는 그러니까 박정희는 법원에서 죽였어요.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해서 죽였다라면 전두환 때는 어떻게 했냐면 불안하다. 포장마차에서 이 전두환 기억실 쌍기업 이러면 잡아가. 그래서 삼천교육대란 내를 잡아가서 거기서 두들겨 패서 죽이고 암매장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게 삼천교육대야. 그게 전두환식 통치였다는 거죠. 그게 무려 1948년부터 87년까지 40년 동안 우리가 그런 독재체제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막 대통령 욕하면 잡혀간다. 그러면서 막 자녀분들이 망치면 방송 보면 너희들 다 잡혀가고 막 끄라고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냐? 그분들이 어린 시절에는 그랬어요. 마을에서 교회 오빠, 정말 너무 잘생긴 교회 오빠 은근히 사모였는데 어느 날 잡혀가서 간첩돼서 죽었어. 교회 동네에서 잘 나가던 오빠 서울에 대학 갔대. 그리고 마을 잔치 했는데 2년 뒤에 죽었어. 그런 일을 보고 자란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판하면 죽는 건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헌법이냐? 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게 뭐냐? 민이 뭐예요? 백성민. 국민이 주인. 국민이 주인인 정치체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박씨왕조 아니다. 대한민국은 박씨왕조 아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마디로 국민이 주인이 돼서 공동으로 화합해서 하는 정치체제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마디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야? 국민이에요. 자, 여기서 또 제가 또 한때 사회 가르쳤었으니까 또 법의 5단계. 제가 선생님은 아니었고요. 학원에서 돈 좀 벌어봤어요. 네. 우리나라 법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법의 종류에 5가지. 법이라고 다 똑같은 법이 아니야. 법이 이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제일 높은 게 헌법이야. 그 제일 낮은 게 규칙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요게 뭐냐? 그러면 이게 왜 이걸 5단계로 나누느냐 하면 가장 낮은 단계인 이유는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칙이라는 건 누가 만드느냐 하면 잠깐만 버퍼링? 왜 이럴까? 규칙이라는 거는 누가 만드냐면 지방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이나 시장이 만드는 게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조례라는 건 지방의회, 구의회나 광역의회에서 만드는 게 조례예요. 그래서 뭐 가령 주차장에 관한 법 그런 거는 이제 조례 이런 걸로 만드는 규칙이나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 위가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뭐냐면 대통령령, 뭐 총리령. 그래서 이거는 행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시행령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에요. 이게 3단계야. 3등급. 근데 더 이거보다 높은 법이 뭐냐? 법률이야. 법률은 누가 만드냐면 국회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뭐라고 부르냐? 입법기관. 법을 만드는 기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입법기관에서 만든 법이 이 4가지 법 중에 제일 높은 법이에요. 그러나 이 법률도 절대 함부로 들이댈 수 없는 법이 있어. 그게 뭐냐? 헌법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헌법은 반드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 국민 투표.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이 반드시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헌법이 가장 최상위법인 거예요. 어떤 법도 헌법을 위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헌 법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헌법을 위배했다. 그럼 이거 위헌 법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야. 이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다른 말로 왜 헌법이 가장 높은 법이에요? 누가 만들어서? 국민이 만들어서. 대통령이 만든 명령보다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보다 국민이 만든 헌법이 가장 높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국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 주고 고용한 직원이에요. 그것도 4년만 해봐라. 너 잘하면 또 뽑아주고 못하면 잘러. 임시직이야. 계약직. 4년 계약직 혹은 5년 계약직 직원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 왜? 언론에서 안 가르쳐주잖아. 대통령 모독이 모독이란 말은 원래 아무한테나 쓴 게 아니래요. 우리가 잘 몰랐는데 모독, 이거는 왕권 모독, 신성 모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신성 모독이야? 잡혀가는 거야? 그 다음에 감히 왕한테 들이대갖고 왕 물러나! 왕권 모독. 이 모독이란 말은 절대적 권리,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자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따위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같이 나서 이런 얘기를 지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나님한테 인사하세요, 이런 얘기야. 나님한테 인사하세요 이러면 우리가 사람 취급합니까? 등신 취급하지? 나님 누가 등신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모독이란 말이 자기한테 이렇게 함부로 쓸 말은 아니라는 거지. 나한테 존칭 쓰세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나님 뭐 이런 거. 그런데 하여튼 지금 대통령이 그 아버지가 만들었던 법, 국가원수 모독죄 이미 사문화돼서 그 법으로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 있던 그 법에 대한 향수에 취해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민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은 거예요. 그죠? 국민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은 거고, 한마디로 월권행위예요. 제가 이제 그 썰렁한 빵집 이야기 해드려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게 막 죽으려 하잖아요. 그죠? 이 세븐베이커리라는 빵집이 있었어요. 이 세븐베이커리라는 빵집이 있었는데, 이 빵집 사장님이 이 외진 골목에서 장사하는데 이 빵집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빵집 사장님 생각해보니까 저 사거리에 나가서 매대를 깔고 거기서 빵을 팔면 장사가 잘 되겠다. 근데 이 빵집을 누군가 하나는 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빵집을 관리해줄 아르바이트생을 하나 뽑아서 이 빵집을 맡기고, 나는 이 빵을 저 사거리에 가서 많이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우리 이제 사장님이 딱 아르바이트생 뭐지 이렇게 공고문을 붙인 거야. 그렇지만 이 공고문을 보고 3명이 왔어. 남자 둘, 여자 하나. 남자 둘, 여자 하나가 왔는데, 그 남자 하나가 자기는 원래 이렇게 마케팅을 공부했고 이 빵집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봤다. 실제로 다른 빵집 주인을 도와서 이렇게 성공시킨 적도 있다. 이러면서 자기의 경력을 얘기하면서 빵을 팔기 위한 막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 근데 옆에서 한 남자가, 얘가 빵집 직원하고 싶은데요? 일은 제가 더 잘해요. 제가 더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너는 뭐 일하러 왔니? 아니요, 일은 얘가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계속 딴짓거리를 해. 그 사장님, 둘 중에 누가 일할 건데? 그러니까 일은 얘가 하는데요? 일은 제가 더 잘해요. 계속 그래갖고 사장이 화나는 거야. 그 둘 중에 어떤 새끼가 일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뭐 하면서 막 갑자기 화나고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 여자애하고 남자애하고 둘이 남은 거야. 남자 아르바이트생, 여자 아르바이트 후보가 남았어. 근데 그때가 마침 창밖에서 웬 그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이 남자 제가 옛날에 라면 빵집 팔아먹었다. 다른 빵집 팔아먹은 전력이 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고 막 줄줄 막 이러자고 지나가는 거야. 뭐 그러니까 막 사장님이 너 이거 진짜냐?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허위사실입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너 죄 없는 내 친구도 방에다 가둬놓고 괴롭힌 적 있잖아. 난 이거까지 중요한 거야. 막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조용히 들어봐.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좌우지간 일을 누가 할 거냐? 그때 그 여자애가 내가 한다니까요. 막 이랬어. 그리고 남자애는 계속해서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원래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막 이런데 여자애가 그런 거야. 나를 시켜주면, 나를 이 아르바이트생으로 뽑아주면 이 빵집을 2배로 키워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아니 어떻게 하면 이게 2배로 커요? 여기 이렇게 골목에 사람들 얼마 안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한다니까요. 내가 되면 된다니까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이 거기다 밖에서 계속 이 빵집에다 계란 던지고 얘기하고 막 껌 뱉고 막 가리침 뱉고 이러니까, 야 남자 너 나가. 이래갖고 이제 여직원한테 일을 맡긴 거야. 그래놓고 다음날 빵을 만들어갖고 절반은 딱 이 여자한테 이걸 잘 팔아라 맡겨놓고 절반을 들고 사거리로 갔어. 그래서 이제 사거리에 가서 빵을 다 팔고 돌아왔어. 그랬더니 빵이 전부 없는 거야. 어휴, 우리 여직원 진짜 잘했네. 그래, 얼마나 팔았니? 안 팔았는데요? 빵 어디 갔니? 다 먹었는데요?
이러는 거야. 누가 먹었니? 그거 보니까 이게 그 자기 친구들한테 막 빵 나눠주고, 자기 친구들한테 막 나눠주고, 막 빵을, 갖다 버리기도 하고, 빼돌리고, 막 이런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게 다 마케팅이다. 일단 나눠주면 내일 와서 다 먹을 거다. 그 사장님이 하루를 참았어. 다음날 또 빵을 팔러 갔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돌아왔더니, 이 빵집에서 갑자기 시신이 발견된 거야. 그것도 막 여러 시신이 발견된 거야. 이게 뭐냐?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거 너 어디 갔어? 어떻게 여자가 갖고 울어. 다 제 잘못이야. 막 이러는 거야. 막 울어. 왜,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 빵집 사장님이 이 CCTV를 경찰이랑 같이 보기 시작했어. 근데 보니까 갑자기 얘가 오전 8시쯤에 CCTV를 꺼. 그리고 저녁 5시에 켜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시신이 막 발견된 거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누가 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자애가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야. 누가 껐는데 왜 모르냐? 지금 나에 대한 모독이 도가 지나친 줄 시비 건 거야. 너 이거 있으면 왜 CCTV 꺼놨냐? 막 그랬더니 여자애가 모독이 도가 지나치다면서 사장을 사퇴지 않아서 공수하겠다고. 무관용 원칙으로 공수하겠다고. 이거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븐 베이커리 사장님께서는 옆방집으로 도망갈까? 아니면 이 여직원을 신고하고 자를까?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븐 베이커리 사장님이시라면 그 여직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자르고 경찰에 신고해서 성역 없이 수사받게 해야 되겠죠? 예, 빵집 얘기예요, 빵집. 아니 뭐 이게 실존인물 얘기가 아니라 어느 빵집 얘기. 세븐 베이커리 7시간 동안 실종된 아르바이트생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뭐 실명을 거론을 했어. 내가 뭐 누구를 딱 특정인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빵집 얘기는 사실은 풍자죠. 예, 뭘 풍자했냐. 여러분 지금 어젯밤에 여러분들 막 언론 보셨죠? 세월호 특별법 극적 타결 이러면서 막 이 세월호 특별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막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보면서 여러분들 막 6시, 7시에 좋아하셨다면서요. 그러다가 8시에 9시 넘어가면서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됐다는 무슨 얘기냐.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어제 언론에서 극적 타결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극적 타결 아니에요. 이 세월호 특별법을요. 지난번에 2차 때하고 달라진 게 없어. 별로 달라진 게 없고 그냥 내나 그거야. 그런데 이거를 뭐 이 유가족의 전권 위임을 받아 극적 타결했다. 거짓말이야. 유가족이 요구한 건 변함이 없어요. 유가족이 과연 돈을 많이 요구했을까요? 또는 은사자 지정을 해서 대를 이어서 뭐 후손들에게 특혜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대학 특례 입학을 해달라고 했을까요? 이거 전부 다 아니라는 거죠. 예. 대학 특례 입학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요구한 거야. 왜 그랬냐? 이게 지방에 있는 뭐 무명 대학들이나 대학교들에서 애들이 신입생을 뽑아도 얘네가 1년 지나면 학교를 그만두고 막 편입해서 딴 데 가버려요. 그러니까 정원으로 뽑아놓으면 2학년, 3학년 되면 등록금이 안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정원보다 학생을 더 걷고 싶은데 그게 법에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들이 정원보다 더 많은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나라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야. 그게 대학 특례 입학이야. 그건 유가족이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대학이 자기 필요에 따라 등록금 벌어들이려고 애들 몇 명 더 뽑을게요. 더 뽑을 때 세월호 관계된 애들을 더 뽑을 수 있게 해달라. 왜냐하면 세월호 관계에 있는 애들을 뽑는 걸 법으로 정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 애들 뽑는 게 불법이야. 그래서 대학이 요구한 거야. 대학이 요구한 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요구한 거야.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서는 다 누가 요구했다? 유가족이 요구했다. 애가 죽었는데 대학 특례 입학이 왜 필요하냐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자 지정. 의사자로 지정되면 대를 이어서 무슨 혜택을 본다고. 근데 그 의사자 지정은 누가 얘기했냐? 정부에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의인들, 왜 박근혜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의인의 이름을 얘기했잖아. 그 의인들을 의사자로 지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의사자 지정은 유족들이 얘기한 게 아니야. 정부에서 얘기한 거지. 그 다음에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 유족들이 보상금을 얼마를 달라고 요구한 게 없어. 얼마를 주겠다는데 더 달라고 요구한 게 없어. 그러면 유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한 건 딱 두 가지예요. 뭐? 세월호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그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검찰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검찰이 지난 168일 동안 쫓아다닌 게 누구예요? 유병원. 유병원 어떻게 했어요? 실체를 찾았어요. 뭐 막 군인들을 풀어갖고 전국에서 막 검문을 하고 뭐 유병원을 잡을 수 있다, 뭐 해외로 망명하려는 걸 막았다면서 뭐 지금 추적하고 있다면서 불과 엊그저께도 망명을 시도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죽어갖고 백골이 됐다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 그 사람들이 물어본 거야. 야, 너 일주일 전에도 망명하려고 했다며. 그때가 되게 추웠대요. 이게 시골에 순천 내가 가봐서 왔는데 거기 되게 추워. 그 순천의 그 숲속에서 뭐 너무 더워서 갑자기 기온이 온도차가 막 세고 이러면 백골이 된다는데 그거 처음 발견한 시신이 이거 6개월은 된 거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6개월 됐다고 얘기했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 또 이 유병원 시신이 그 유병원 그 저기 뭐야 저기 수배 전달에 나온 키하고 좀 달라. 유병원 수배 전달에는 165인데 발견된 시신이 좀 짧아. 이게 짧으니까 사실은 키가 진짜 160이었다 이러면서 뻥을 또 친 거야. 근데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누우면 키 크는 거. 누우면 이게 늘어나요. 기장이 늘어나. 그런데 그 짧은 거 갖다 유병원에 가면 우기는 거야. 그리고 나 믿어! 안 믿어 여기서! 너 지금 어디야? 그리고 유병원 시차가 맞아요. 요즘 기장은 줄었어도 유병원이야.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우면 늘어나지만 유병원은 독특하잖아. 기적의 인물이기 때문에 줄어. 그 다음에 또 유병원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금리가 아래 위로 4개씩 8개가 있었대는데 몽땅 위로 가서 붙었대잖아. 기적의 땅이야. 죽은 시신이 금리바를 위로 옮길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아니면 꿈도 못 꿔요. 거기다가 와, 또 이 검찰에서 유병원은 안경을 벗으면 한 치 앞을 못 내다본다 이러면서 그 구원파 애들이 이거 유병원 아닌데요? 이랬잖아. 근데 다음날 안경이 발견됐어. 와, 근데 죽은 그러니까 시체는 백골이 됐는데 발견된 안경이 깨끗해. 그래갖고 막 국민들이 야, 시체는 백골이 됐는데 안경에 먼지도 없어요. 그동안 비가 얼마나 왔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슬프면 동네 죽을 거래. 그러면서 지금 검사가 수사를 한다고. 아니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맡길 거 아니야. 그러고 난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세월호가 그 출발하기 2주 전에 조타기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조타기에 대한 수리 신청서를 냈다는 서류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서류를 마쳤다는 서류가 없는 거야. 수리를 마쳤다는. 그래서 결국은 세월호는 조타기가 고장난 배를 운항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이 선체 결함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5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5월 중순이야.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뻥을 또 깐 거지. 뭐라고? 세월호에는 선체 결함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세월호 어디 있어요? 건졌어요? 아니요. 바닷속에 있어요. 지가 봤어? 지가 어떻게 보고 선체 결함이 없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기자들이 다음날 알아봤더니 원래 해양사고는 해양심판원이라는 전문기관이 배를 일단 건져서 안을 전문적으로 다 분해해보고 선체 결함에 대한 진단을 한다는 거야. 대한민국 검찰은 눈으로만 딱 봐도 세월호가 선체 결함이 없다고 뻥을 깔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두 가지. 지금 검찰은요, 유병원 시신놀이와 그 다음에 세월호 선체 결함이 없다라는 그 잘못된 발표로 그들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만천에 인증을 한 거예요.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막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세월호 검찰 제대로 된 놈들 잡아냈어요?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유병원이 죽었다. 유병원한테 막 유병원을 잡아서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유병원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청구도 못해요. 지금 아주 진퇴양난이야.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세월호에 죽은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화물, 실었던 화물도 몇백억의 손해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 다 누가 보상할 거냐고. 이거 왜 이렇게 됐어? 검찰이 유병원만 잡으면 다 된다고 언론에다 설레발을 계속 치다가 실체로 나오니까 이거 뻥 까버린 거예요. 뻥 짜버린 거야.
지금 유병원을 잡아도 이미 서류상 다 도망가게 발을 빼놨어요. 그래서 유병원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그런데 유병원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수사에서 진짜 범인들은 전혀 수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세월호 사건의 진짜 범인은? 어저께 신안 앞바다, 그 어디였지? 신안 앞바다 맞죠? 신안 앞바다에서 여객선 사고가 있었어요. 바캉스호? 예. 바캉스호라는 여객선이 이 좌초되는 사고를 겪어서 많은 승객들이 부상을 입고 다행히 전원 구조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수 앞바다에서 이제 그 원칙을 정했더만 해경이 오기 전에 구하자. 해경한테 괜히 기다리고, 해경 기다리면 안 된다. 해경 오기 전에 구하자. 그래갖고 해경이 오기 전에 다 구한 거야. 그러니까 전원 구조한 거지. 해경 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해경이 오기 전에 다 구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배가 지금 밝혀지는 진실에 의하면 연령이 27년 된